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황국 정치까지 배우면서 붕당 정치의 변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 이 붕당 정치 변질의 결과 탕평론이 대두한다라고 했었고, 이 탕평론에 따라서 탕평 정치를 시행을 하는 게 바로 영조와 정조가 되겠어요. 이 영조와 정조가 그래서 이제 탕평 정치, 탕평 책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이 영조와 정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영조부터 보면은 영조는 탕평책, 탕평정치, 즉 공평하게 이 공평한 정치를 시행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이제 탕평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앞에서 한국정치처럼 뭐 서인만, 남인만 이렇게 어느 한쪽의 편만, 어느 한쪽의 분당만을 등용을 하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고르게 등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노론, 뭐 소론, 남인 등의 여러 분당들을 고르게 등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좀 보면은 우리가 노론, 소론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황국 정치 과정에서 이제 서인이 다시 한번 분당, 당이 나눠지게 돼요. 노론과 소론으로. 이렇게 이제 서인이 다시 한번 황국 정치를 거치면서 노론, 소론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영조 때는 그래서 고르게, 공평하게 여러 분당들을 골고루 등용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탕평파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탕평 정치를 이끌어간 인물들을 따로 육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조는 이제 이조전랑의 권한을 축소를 하게 돼요. 이조전랑의 권한. 우리가 붕당의 형성의 원인에서 배웠듯이 이 붕당 형성 원인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게 우리가 이조전랑 임명 문제였었잖아요. 그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자리가 뭐 3사의 이 임명들 3사에서 일할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과 같은 너무나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권한,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싸우니까 그냥 권한 자체를 약화시킴으로써 붕당이 이렇게 대립하고 싸우는 걸 약화시키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서원을 정리하게 된다. 서원은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서원의 영향 중에 하나가 붕당의 근거지가 된다라고 했었죠. 서원을 중심으로 지방의 사림들이 모이게 되고 그들이 서로 뜻을 같이 생각을 같이 하게 되다 보니까 붕당이 형성되는 어떤 근거가 되는 장소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원을 정리하게 되는. 또한 조선 후기로 가면 요 시기 가면 서원이 여러 가지 폐단들도 많이 일으키면서 안 좋은 일들, 안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원들을 정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탕평비라고 하는 걸 건립을 하게 돼요. 탕평비. 이거는 이제 영조가 자신의 어떤 이 탕평책의 어떤 뜻을 담은 그러한 내용을 새겨놓은 비석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교과서 175페이지 아래쪽에 봐도 나와요. 교과서 175페이지 아래쪽 역사 탐구라고 써져 있는 부분 나오면 오른쪽에 비석이 하나 보이는데 거기를 보더라도 영조가 이제 자신의 어떤 탕평의 뜻을 쭉 적어놓은 내가 이렇게 탕평 정치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비석을 딱 건립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붕당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죽고 죽이고 싸우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공평하게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영조는 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들을 실시를 하게 돼요. 여러 가지 개혁들. 먼저 이제 민생안정, 일반 백성들의 생활에서 안정을 위해서 백성들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균역법이라고 하는 걸 시행해야 돼요. 균역법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원래 1년에 2개 내던 걸 하나로 줄여준다. 즉 일반 백성들이 이제 군역의 의무,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지 않고 1년에 원래 2개 냈었는데 요거를 하나로 줄여주게 되고, 그 부족한 부분은 뭐 결작, 잡세 이런 것들로 징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고러한 조세제도 중에 하나였죠. 조세제도 중에. 요게 이제 영조 때 시행이 되고, 또한 이때는 이제 가혹한 형벌들도 금지를 하게 돼요. 가혹한 형벌. 뭐 예를 들면은 막 사람 몸에다가 막 인도 이런 거 새기는 거, 막 불로 이렇게 지지는 요런 것들은 이제 가혹한 형벌이다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금지시켜 버리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편찬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책을 만드는 거예요. 책을. 그래서 속대전이라고 하는 이제 법전을 편찬을 하게 되고, 법전. 우리가 법전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조선 전기에 만들었던 경국대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러한 경국대전 이런 것들이 좀 보완하게 보충해주기 위해서
속대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는 동국문헌비고라고 해서 백과사전과 같은 책이네요. 그래서 영조는 이러한 탕평 정치와 함께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개혁 정치를 실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영조의 손자가 즉위하는 게 바로 정조가 돼요. 영조의 아들은 아마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텐데 사도세자예요. 영조의 아들이 바로 사도세자. 영조의 미움을 사가지고 뒤주 쌀에 담아놓은 뒤주에 갇혀가지고 안타깝게 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게 이제 사도세자. 사도세자는 뭐 이 사도세자라고 하는 인물을 다룬 영화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뭐 완전 좀 유명한 인물이니까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텐데 이 사도세자의 아들 즉 영조의 손자 이산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왕으로서 즉위를 하는 게 정조가 되는 거예요. 정조 역시 이제 할아버지 영조를 이어서 쭉 탕평책을 실시를 하게 돼요. 탕평책. 공평한 정치를, 탕평정치. 그래서 관리를 등용을 할 때도 노론, 소론, 남인과 같은 뭐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골고루 공평하게 조금 등용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정조의 탕평책은 영조의 탕평책과 조금 다르게 되는데 왜 다르냐? 우리가 정조의 탕평책은 적극적 탕평책이라고 해요. 적극적 탕평책. 그냥 탕평책이 아니라 적극적인 탕평책. 훨씬 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정조의 탕평책이 왜 적극적인 탕평책이냐라고 보면 옆에 각 붕당의 주장을 꼼꼼하게 따져본다는 거. 즉 탕평책이라고 해서 탕평정치라고 해서 모든 붕당들을 골고루 공평하게 등용을 하는 게 아니라 즉 뭐 예를 들어서 노론에서 3명, 소론에서 3명, 뭐 남인에서 3명 이렇게 무조건 모든 정당에서 뭐 3명씩 뽑는다 이게 아니라 각각의 붕당들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의 어떤 생각, 각각의 사람들의 의견, 각각의 붕당들의 주장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봐가지고 이 정조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옳은 붕당들의 옳은 판단, 옳은 생각, 옳은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붕당들을 등용을 한다는 거예요. 즉 무조건 다 등용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모든 정당에서 모든 붕당에서 막 몇 명씩 일괄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각 붕당을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각 붕당들의 주장을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등용을 하기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의 붕당, 정조의 탕평책은 적극적인 탕평책이다. 즉 영조와 조금 차이가 보이죠, 차이가. 그래서 정조의 탕평책, 정조도 탕평책을 실시하지만 우리 적극적 탕평책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조 역시 여러 가지 개혁들을 실시를 하게 돼요. 정조 역시. 먼저 이제 규장각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국립도서관 같은 곳이에요. 책들 많이 있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학문 연구하는 곳이에요. 학문 연구하는. 그래서 규장각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정조가 요 규장각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개혁 정치를 펼쳐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개혁 정치를 이끌어간 인물들을 바로 요 규장각에서 일하는 관리들로서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초계문신제라고 하는 것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요 초계문신제라고 하는 것은 정조가 그 당시 이제 굉장히 좀 나이 어린 관리들을 딱 등용을 한단 말이에요. 과거제를 통해서. 과거제를 통해서 국가의 관리가 된 조금 나이가 어린 관리들을 딱 정조가 보고 몇 명이 조금 괜찮겠다. 싹수가 보인다. 이러한 인물들을 딱딱 뽑아가지고 이러한 인물들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한 40세 정도가 될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 연구만 하게 시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정조가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나와 함께 이러한 개혁 정치를 이끌어갈 인물을 길러낸다는 소리. 다시 한번 말하면 그래서 과거제를 통해서 관리로 선발된 인물들 중에서 조금 괜찮은 친구들을 딱딱 뽑아가지고 그들은 초계문신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공부, 연구 여기에만 몰두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일정 어떤 학문 연구가 이루어지면 공부가 딱 됐다 싶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개혁 정치를 이끌어갈 인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규장과 초기 문신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요게 이제 정조가 자신의 어떤 개혁을 펼치는 데 어떤 핵심적인 기구이자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규장과 초기 문신제를 통해서 정조는 개혁 정치의 어떤 핵심적인 기구 인물들을 길러내게 되고, 특히나 또한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규장각에서 일하는 이런 개혁 정치의 인물들은 신분의 제약 없이 등용을 했었어요. 즉 정조는 능력만 있으면은 신분 상관없이 등용을 해서 자신의 개혁 정치에 활용을 했다는 거. 대표적인 예시가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이런 인물들은 이제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 출신. 첩의 자식이다. 첩의 자식. 우리가 앞서 성리학 배울 때도 배웠었지만 이 조선시대에는 적자와 서자, 즉 첩에 대한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뭐 예를 들면 문과, 과거 시험 중에서 문과에도 응시를 하지 못하는 뭐 이런 차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차별 없이 능력 있는 인물들은 개혁 정치의 핵심적인 인물로서 등용을 했다. 규장각, 초기 문신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혁 정치의 어떤 핵심적인 기구 인물들로서 삼고, 또한 이때에는 신분의 제약 없이 등용을 하면서 이들을 또 개혁에 활용을 했다. 그 다음에는 장용영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정조가 만든 따로 친위부대, 즉 국왕을 지키는, 국왕을 호위하는 따로 일반 정규 군대와 말고 따로 만든 어떤 친위부대 그런 걸 자기를 호위한. 그 다음에는 화성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화성 건설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화성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수원에 있죠. 수원 가면은 볼 수 있는 수원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죠. 수원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그래서 화성을 건설했다는 그 정조. 누가 건설했어? 누가? 그렇죠. 정약용이 중심이 되어서 정약용이 거중이 같은 것도 활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최신식으로 그 당시 굉장히 어떤 과학 기술, 뛰어난 과학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만든 게 화성이었죠. 화성. 정조는 이러한 화성을 거의 제2의 수도처럼 여기면서 여기를 정치적, 군사적인 어떤 신도시로 삼으면서 자신의 어떤 개혁의 중심적인 도시로서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수도처럼, 그래서 정치적, 군사적 신도시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부여하면서 자신의 개혁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 중심적인 도시로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정조는 이제 통공정책이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 통공정책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금난정권이라는 거예요. 금난정권. 이 금난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난전을 금하는 권리를 폐지시킨다는 거예요.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를 폐지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난전이 뭘까? 우리가 난전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요렇게 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 보통 이렇게 가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게들. 딱 가게들, 건물들도 있고 가게들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제 상인들이 상업 활동들, 보통 이제 영업들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딱 네모나게 이렇게 건물 안에서 상업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통 시장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길거리에서, 요러한 길거리에서 요렇게 그냥 파는 물건들 쭉 늘여놓고 상업 활동을 하시는 상인분들도 지금도 계시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길거리에 돌아다 보면. 요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당시 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전. 요 사람들은 국가에서 딱 인정을 받고, 국가에 세금도 내면서,
국가에서 여기에서 상업활동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딱 인정을 받고 세금도 내면서 상업활동하는 분들이고, 요분들은 국가가 조금 인정을 받지 못한, 국가가 인정을 하지 않은, 한마디로 그냥 길거리에 자기 물건 쭉 깔아놓고 그냥 파시는 보따리 장사 같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난전들을 봤을 때 요 사람들은 억울하잖아, 억울해. 나는 세금도 내면서 열심히 법도 지키면서 상업활동 하는데 요 사람들은 난전, 요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요 사람들에 대해 요 난전이라고 하는 요 상인들이 여기서 상업활동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거를 이제 금난정권이라고 해요. 그거를 금난정권. 금난정권. 그 당시 조선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전상인이라고 하는데, 즉, 시전상인들이 보따리 장수들과 같은 이러한 난전들을 시장에서 상업활동을 못하게 해버리는, 금지시켜버릴 수 있는, 그러한, 쫓아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우리가 이제 금난정권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금난정권이라고 하는 게 정조 때 폐지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훨씬 더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훨씬 더 자유로운 상업활동. 즉 그전에는 한마디로 이제 시전상인들이 금난정권 이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또 이렇게 보따리 장사들이 상업활동하는 걸 못하게 막아버림으로써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조금 제한됐었는데 금난정권이 폐지를 시킴으로써 훨씬 더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 다음에 편찬사업 보면은 이때도 이제 책들 만들게 되는데 대전통편이라고 하는 법전 만들고 탁지지라고 하는 그 당시 재정, 회계 관련된 이제 장부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책들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펼치게 되고, 또한 정조는 중국이나 서양의 여러 과학 기술들을 들이는데 수용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훨씬 더 발전된 기술, 훨씬 더 발전된 학문들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받아들임으로써 나라를 개혁하고 발전시켰다는 것. 정조의 개혁 정치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봤었는데 요거 역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정조의 개혁 정치들의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와 함께 개혁 정치 살펴봤으니까 각각의 영조와 정조의 각각의 탕평 정치 특징들, 어떤 활동들, 그 다음에 각각의 개혁 정치에 어떠한 활동들이 있었는지 잘 파악을 해둬야 됩니다.